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생태계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이버캡의 고객 직접 판매 계획 확인과 FSD 누적 주행거리 80억 마일 돌파 소식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어떤 전략적 배경을 갖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큰 웃음을 주게 될 빌 게이츠와 마커스 브라운리의 재미난 대화와 일론 머스크가 중요시 여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고 통계와 관련된 헛소리도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가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FSD 누적 주행 마일수입니다. 현재 80억을 돌파한 상황인데 지금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 그 배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일론 머스크는 트레이닝 데이터 기준으로 약 100억 마일을 도달하게 되면 무감독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사용했던 단어가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대부분 FSD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FS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 트레이닝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테슬라가 확보하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 방금 확인했던 누적 FSD 주행 마일수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적 FSD 마일수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100억 마일에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FSD 누적 주행 마일의 S커브가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FSD 누적 주행 마일수는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사이 바로 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수치가 한번 큰 점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이유가 실제 누적 주행 마일수는 선형이 아니라 S커브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어제 한 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썸배셔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실제 FSD 누적 마일이 선형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선형으로 올라갈 경우에 100억 마일에 도달하는 시점이 약 6월로 봤었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선형이 아니라 S커브를 타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S커브를 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100억 마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5월 혹은 5월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적 FSD 주행 마일의 주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 차량 누적 판매량입니다. 말 그대로 누적 판매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여 나갑니다. 차량이 10대일 때 쌓이는 FSD 누적 주행 마일과 차량이 100대일 때 쌓이는 FSD 누적 주행 마일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누적 판매량 덕분에 FSD 누적 주행 마일 역시 기본적으로 S커브를 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FSD 구독률입니다. 이 FSD 구독 같은 경우 과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시 구매를 통한 FSD 구매였는데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 일시 구매 같은 경우도 누적 판매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쌓여 나가기 때문에 전체 FSD 구독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월구독입니다. 이 월구독 같은 경우 매월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 FSD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총 FSD 구독의 수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평균 FSD 사용 시간입니다. 이 역시 FSD 성능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확인된 누적 FSD 주행 마일이 벌써 상당한 S커브를 타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 S커브는 단독 판매량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점프가 상당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FSD 구독률 혹은 평균 FSD 사용 시간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 둘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FSD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소이어님께서 따로 정리한 차트인데 매 분기마다 FSD를 사용해서 쌓이는 하루 평균 주행 마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분명 내려가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테슬라 누적 차량 판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만 FSD 성능에 따라서 혹은 무료 테스트 버전 배포에 따라서 FSD를 이용한 주행 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도 분명 존재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D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은 로보택시가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된다는 말이고 애초에 페달과 핸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캡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캣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2024년 10월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구매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텐데 가령 지금의 우버나 리프트 기사분들이 차량 여러 대를 관리하는 식입니다. 10대, 20대의 차를 마치 양치기가 양떼를 돌보듯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차량 무리가 있고 여러분은 양치기가 되어 그 차들을 돌보는 셈이죠.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찬란한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될 겁니다. 이처럼 2024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을 모든 사람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격은 3만 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마커스 브라운리는 2027년 이전에 정말 3만 달러 이하로 사이버캡이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면 삭발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딜런 씨께서 2027년 이전에 사이버캡이 3만 불 혹은 그 이하로 판매된다는 게 정말 일어난다는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사이버캡 공식 양산이 시작되는 걸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최대 5배까지 생산이 가능한 사이버캡의 비밀이 조금 더 풀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최종적인 생산 캐파가 5배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차량이 쏟아지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쏟아지는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 개인에게도 함께 판매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커스 브라운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기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머리 흑인 밈의 이미지를 올리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더 받는 아주 훌륭한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운리와 빌 게이츠의 대화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운송 분야는 자동차가 전부가 아닙니다. 트럭, 기차, 선박, 비행기도 있죠. 그래서 운송 부문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운송도 어렵고 산업 분야도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혁신이 필요하죠. 게다가 특히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 절반 이상의 주에서 트럭 운전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전기만이 운송 분야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 같군요. 승용차는 트럭보다 필요한 출력이 낮습니다. 결국 트럭에도 배터리를 쓸 수 있겠지만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이 만나서 아주 좋은 짝짝꿍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에서는 세미트럭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빌 게이츠는 전기 세미트럭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아무 소리나 늘어놓고 있지만 옆에서 브라운 마커스 리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한 코미디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올인 팟캐스트에서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역시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 기술 회사를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으니 과하게 아주 해박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직접 대화해본 바로는 과학을 잘 모르더군요. 뭐랄까?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저를 보러 와서는 장거리 세미트럭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실제로 차가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데요. 펩시도 실제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직접 운전해 보시거나 사람을 보내보셔도 되고요. 직접 운전은 안 하시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성능을 검증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만 하더군요.
작동 안 해. Okay. 이러니까 I'm kind of 저도 stuck here. 알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Then 싶었죠. I was like, well, 그러고는 it 제가 must be 물었죠. that, 그럼 배터리 you 팩의 킬로그램당 disagree 전력량 with 수치에 the 동의하지 watt-hours per 않으시는군요. kilogram of the battery pack, so that 우리가 그 정도 you must 에너지 think that 밀도를 달성 perhaps we 못한다고 can't achieve the 보시거나 energy density of 트럭의 마일당 the 전력 battery pack, 소비량이 너무 or that the 높다고 watt-hours per 생각하시는 mile 거겠죠? of the truck is too high. 그 두 And that when 수치를 you combine 종합해 those 볼 two numbers, 때 the 주행거리가 range 짧을 is 수밖에 low. 없다는 And so 말씀이시죠? which one of those numbers do 그럼 you think 그중 we have 어떤 wrong? 수치가 틀렸다고 And what numbers do you think 생각하십니까? are correct? And he 어떤 didn't 수치가 know any 맞다고 of the 보시나요? numbers. 라고 물었는데 And I'm like, 수치를 well, 전혀 모르더군요. then doesn't it seem that 그래서 제가 perhaps 말했죠.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나 트럭 시시의 에너지 효율도 모르시면서 장거리 세미 트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빌 게이츠라는 이름만 붙으면 어떤 헛소리를 해도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런 헛소리에도 휘둘리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 게이츠가 헛소리를 하게 된 이유가 정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도달 가능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뒷받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면 당연히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지금 주가가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는 멍청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따른다면 지금 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너무나도 미래가 창창한 기업입니다. 무려 주가가 100불에서 500불 넘게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올라갑니다. 분명 이 기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보게 된다면 이 500불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현재 10불로 내려앉게 됩니다. 처음 100불에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루시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과 다양한 기 얇은 사람들, 자칭 전문가 헛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5배까지 뻥튀기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루시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본연의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현재 주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은 아주 큰 괴리가 날 수 있으며 장기 주가와도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장기 펀더멘털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결코 실시간이 아닙니다. 꾹꾹 눌려 있다가 한 번에 갑작스럽게 반영되며 계단식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이 장기 펀더멘털이 뛰어난 기업인가 아닌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게 올바른 장기 투자에 답을 주는 접근 방법입니다. 마커스 브라운리와 만나서 전기 세미트럭은 불가능하다라는 헛소리를 만천하에 한 빌 게이츠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장기 펀더멘털의 상당 부분은 로보택시, 무감독 자율주행과 이어집니다. 지금 자료는 아크에서 정리한 로보택시가 가져올 잠재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을 포함해서 전체 택시 시장이 약 500에서 800억 달러 정도인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 마일당 가격이 50센트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시장 규모가 3조 9천억 달러로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가격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이 커지는 규모를 보게 되면 그 가격이 1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한번 크게 점프하고 그 다음 50센트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 누적 시장 규모가 아니라 가격이 내려갈 때 새롭게 생성되는 시장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 시장 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량을 운전하는 데 사용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상위 10%가 운전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그룹에 대해서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운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게 된다면 내가 버는 시간당 돈의 몇 %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룹이 지불 의사 역시 가장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들도 로보택시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전체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만약 아크의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현재 택시 시장은 로보택시와 함께 50배로 더 커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50배로 더 커진다는 가정 자체가 마일당 50센트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때만 제공해줄 수 있는 수치이자 아주 저렴한 로보택시, 즉 사이버캣 같은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택시 시장보다 50배가 더 커지게 되는 이 시장을 사실상 테슬라 혼자서 독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찌라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로 노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노이즈의 진실 역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양한 자율주행 회사의 사고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14회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웨이모 같은 경우 1613회의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절대적인 사고 횟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총 주행 마일이 얼마인지 이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하는 이 사고 횟수는 자율주행 자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로는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레인즈 씨께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합니다. 먼저 테슬라와 관련된 분석입니다. 실제 사고 중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만 따로 추렸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5년 7월 2건, 9월 1건, 10월 1건, 그리고 12월에 1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기간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얼마나 주행했는지까지 계산하면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웨이모와 테슬라에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평균 주행거리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약 40만 마일로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 7월에는 9천 마일의 사고가 한 건 발생했는데 9월로 올라가면서 4만 마일로 늘어나고 10월에는 12만 마일, 그리고 12월에는 20만 마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치만 보게 된다면 작년 12월까지는 웨이모가 분명 테슬라보다 2배 더 안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트렌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아주 빠르게 안전도가 몇 배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동기간의 웨이모의 안전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소폭 내려가는 트렌드까지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니라 감독판 FSD 같은 경우 벌써 엄청난 안전도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오늘 테슬라 측에서 공개한 안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비교하고 있으며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수치가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22만 마일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나기까지는 평균적인 주행거리가 66만 마일이 됩니다. 또 재미난 점은 이 미국 평균과 다르게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혹은 기본 안전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 때라도 평균적으로 사고가 나는 주행 기간이 미국 평균보다는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구매층 자체가 조금 더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안전 기능만 더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까지의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20만 마일로 점프하게 되고 여기에 FSD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다시 2배 이상 증가해서 530만 마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로보택시만 본다면 사고가 좀 자주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감독판 FSD를 통해서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한 수치가 성취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보택시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가? 모든 사고가 난 케이스에서 얼마의 속도로 운행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고가
평균 시속 10km도 되지 않을 때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멈춰 있을 때도 4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건 당연히 로보택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차량이 멈춰 있는 로보택시와 부딪힘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됩니다. 그 밖에 상당한 예외 케이스도 있는데 조금 빠르게 27마일로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 동물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건의 사고인데 이 사고들 같은 경우 절대 다수가 6마일 이하로 운전할 때 그리고 나머지 3건이 8마일, 17마일, 18마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속 운행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FSD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저속 구간이 아니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 손님을 픽업할 때와 마지막에 내려줄 때 저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됩니다. 즉 조금만 더 데이터가 쌓이면 대부분의 사고가 몰려있는 이 저속 구간 역시 해결이 되며 테슬라의 로보택시 안전도는 웨이모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웨이모 같은 경우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공식적으로 밝히길 총 3,0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70명의 원격 지원 운영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 특히 재미난 점이 35명은 필리핀에 나머지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인터넷이 끊기고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웨이모 같은 경우 아주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벌써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허가를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 웨이모와 파트너가 될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웨이모는 높은 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자연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